태평양의 열기는 강철마저 녹일 듯이 이글거렸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비밀 훈련기지, 코드네임 네스트는 지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다. 사방은 에메랄드빛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은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공기 중에는 짠 소금기 대신 짙은 화약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 세계 12개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프로젝트 키메라를 위해 집결한 곳이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날카로운 칼들이 한 칼집에 모인 셈이었다. 경납고를 개조한 브리핑룸은 후덥지근한 열기와 각국에서 온 엘리트 군인들이 뿜어내는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심에는 두 여성이 있었다. 한 명은 미 육군 그린벨의 소속의 캐서린 케이트 밀러 대위였다. 180cm에 달하는 장신에 잘 짜인 근육질 몸매는 웬만한 남성 군인들을 압도했다. 금발머리를 단단하게 틀어 올린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푸른 눈동자는 주변을 샅샅이 훑으며 상대를 평가하는 듯한 예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가 컸고 행동에 거침이 없었으며 자신이 세계 최강국의 최강 부대원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곁에는 일본 육상자위대 특수작전군 소속의 다나카 아오이 대위가 서 있었다. 밀러 대위와는 대조적으로 아오이는 아담한 체구의 조용한 인상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결코 밀러에게 뒤지지 않았다. 칠흑 같은 단발머리의 날카로운 눈매, 얇은 입술은 굳게 닫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아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정교하고 예리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 상황과 인물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분석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종류의 오만함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나는 압도적인 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오만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치밀한 계산과 지략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 오만함이었다. 그들은 이번 프로젝트 키메라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브리핑룸 한쪽 구석, 대부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이진혁 소령이었다. 그는 다른 특수부대원들처럼 눈에 띄는 근육질도 위압적인 인상도 아니었다. 오히려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체격에 무심한 듯한 표정은 그를 군중 속에 쉽게 섞여들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벽에 기댄 채 소란스러운 브리핑룸의 풍경과 그 안의 인물들을 말없이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주변의 모든 정보를 필터 없이 빨아들이는 듯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웠다. 그의 존재는 마치 폭풍의 눈과 같았다.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 중심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함. 그의 부대원들은 그를 그림자라고 불렀다. 훈련 총괄 책임자인 미군 윌리엄스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제군들, 프로젝트 키메라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4주간 여러분은 지상 최악의 환경에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제들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곳에는 계급도, 국적도 없다. 오직 실력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윌리엄스 대령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는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돌았다. 모두가 서로를 잠재적인 경쟁자이자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밀러 대위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이진혁을 향했다. 그녀는 사전 자료를 통해 이진혁의 명성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우승 경력, 실전과 같은 훈련에서 보여주었다는 신화적인 활약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이진혁은 그저 동양에서 온 조용한 군인일 뿐이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장교들이 휴식을 위해 간이 식당으로 이동했을 때 사건은 터졌다. 밀러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의 이목을 끌며 말했다. 이번 훈련,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기대되는군. 어떤 나라들은 실전 경험도 없이 훈련 기록만으로 전설을 만들어내곤 하지. 그녀의 시선은 명백히 이진혁을 향해 있었다. 몇몇 장교들이 흥미롭다는 듯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다나카 아오이가 찻잔을 들며 나지막이 거들었다. 명성이란 종종 부풀려지기 마련이죠. 특히 작전 반경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노골적인 도발에도 이진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의 식사를 계속했다. 그의 침묵은 그들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결국 밀러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이진혁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아오이도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밀러가 이진혁의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 유명한 그림자인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좀 다르군. 이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시선이었다. 아오이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마치 분석하듯 훑어보며 말했다. 근육량, 반사신경, 동공의 움직임, 데이터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전설이라 불리기엔 평범하군요. 혹시 그 명성은 언론 플레이의 산물은 아닙니까? 이진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런 태도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분노로 얼굴이 살짝 굳어진 밀러가 몸을 숙여 이진혁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이봐, 그림자.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는데 어때?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밀러는 이 순간을 즐기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이진혁을 완전히 무너뜨려 훈련 시작도 전에 기선을 제압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우리 둘이랑 하고 싶어. 그 말은 단순한 대련 신청이 아니었다. 우리 둘을 상대로 싸워볼래? 라는 의미와 함께 한 남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두 명의 강력한 여군 장교가 한 명의 남성 장교를 상대로 던지는 지독히도 굴욕적인 도발이었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장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몇몇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오이는 밀러의 발언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흥미로운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관망했다. 이진혁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가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격분할 것인가? 아니면 굴욕감의 자리를 피할 것인가? 어떤 반응이든 그에게는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이진혁의 반응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밀러와 옆에서 분석하듯 쳐다보는 아오이를 차례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불꽃이 스치듯 지나갔다. 마치 먹이를 앞에 둔 최상의 포식자의 눈빛처럼 그는 두 사람의 오만함과 그 뒤에 숨겨진 불안감, 그리고 자신을 시험하려는 어리석은 의도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잠시의 침묵 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명료했다. 훈련은 실전처럼 그것이 그의 대답 전부였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대답.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감은 달랐다. 너희가 지금 장난으로 던진 그 말을 나는 실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경고와도 같았다. 그의 말에는 조롱에 대한 분노가 아닌 상대를 전장 위의 적으로 인식했다는 차가운 선언만이 담겨 있었다. 밀러와 아오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들의 도발이 상대의 스위치를 켰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진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식판을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방금 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고요한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무언가가 마침내 눈을 뜬 것 같은 섬뜩한 위압감이었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세 사람 사이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서막은 두 여자의 오만한 조롱과 한 남자의 고요하지만 서늘한 응답으로 기록되었다. 다음 날 새벽, 태평양의 태양은 어둠을 찢고 날카로운 창처럼 솟아올랐다. 네스트. 기지의 모든 훈련병들은 섬의 북쪽 끝에 위치한 악마의 턱이라 불리는 정글 입구에 집결했다. 밤새 내린 비로 숲은 짙은 물 한 개를 머금고 있었고 후덥지근한 공기는 폐부를 짓누르는 듯 무거웠다.
정글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이한 새소리와 벌레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이방인들의 침입을 경계하고 있었다. 윌리엄스 대령이 단상에 올라 첫 번째 공식 훈련 과제를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정글의 소음을 뚫고 팽팽하게 울려 퍼졌다. 첫 번째 과제는 퍼스트 스트라이크다. 제군들은 각자 단독으로 이 정글을 횡단하여 24시간 내에 섬 반대편 해안에 위치한 최종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야 한다. 총 거리는 50km. 중간에는 3개의 체크포인트가 있으며 그곳에 비치된 인식표를 획득해야만 과제를 완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는 지휘봉으로 거대한 지도를 가리켰다. 지도 위에는 붉은 선으로 가장 빠른 예상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여러분에게 지급되는 것은 지도, 나침반, 서바이벌 나이프, 그리고 최소한의 비상식량뿐이다. GPS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된다. 이 정글은 여러분의 힘과 기술뿐만 아니라 생존을 향한 의지 그 자체를 시험할 것이다. 행운을 빈다. 제군들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대부분의 대원들이 맹렬한 기세로 정글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선두에는 단연 케이트 밀러 대위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단단한 군화발로 덤불을 짓밟으며 지도에 표시된 최단 경로를 향해 질주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진혁을 꺾고 자신의 압도적인 우월함을 증명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전략이란 곧 힘과 속도였다. 다나카 아오이는 밀러처럼 무모하게 돌진하지 않았다. 그녀는 몇 초간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며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한 뒤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숲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나뭇가지 하나 건드리지 않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을 알았다. 그녀의 무기는 육체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두뇌였다. 그녀는 밀러와 같은 야수는 결국 지쳐 쓰러질 것이며 이진혁이라는 미지의 변수 또한 자신의 데이터 분석 안에서 통제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진혁의 움직임은 그 누구와도 달랐다. 그는 출발 신호가 울렸음에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정글의 소리를 들었다. 바람의 방향,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 그는 마치 거대한 생명체인 정글과 교감하려는 듯 보였다. 잠시 후 눈을 뜬 그는 지도에 표시된 경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선택한 길은 좁고 험한 계곡이었다. 다른 대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고 있었다.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닌 짐승들이 다니는 길, 물이 흐르는 길,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15km 떨어진 폭포 뒤 동굴이었다. 예상대로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밀러였다. 그녀는 땀으로 흠뻑 젖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고디어 아오이가 도착했다. 그녀 역시 약간 지친 기색이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 한국인은 보이지 않는군. 밀러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마 길을 잃었거나 시작부터 포기했겠죠. 아오이가 무심하게 대답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들은 동굴 안서명부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들의 도착 시간보다 무려 20분이나 앞서 기록된 이름. 이진혁. 말도 안 돼. 밀러가 으르렁거렸다.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지? 그는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갔어. 아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가 계산한 모든 경로 시뮬레이션에서 이진혁이 선택한 길은 가장 비효율적인 경로였다. 데이터가 틀렸다. 혹은 자신이 모르는 다른 변수가 존재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분석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 그 시각 이진혁은 이미 다음 체크포인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정글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정글의 일부가 되어 움직였다. 그는 맹독을 품은 뱀을 피하기 위해 땅의 미세한 진동을 읽었고 식수를 구하기 위해 특정 식물의 아침 이슬을 모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도 없었다. 그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었다. 정글은 변덕스러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갑자기 열대성 폭우, 스콜이 쏟아졌다. 시야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려졌고 땅은 진흙탕으로 변했다. 밀러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전진하는 무모한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었고 방향 감각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오이는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바위 밑에 몸을 숨겼지만 그만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하지만 이진혁에게 비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비를 이용했다. 빗소리는 그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주었고 그의 흔적을 지워주었다. 그는 나무숲에 고인 빗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결했고 오히려 비가 내리기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거대한 협곡을 가로지르는 낡은 외나무다리였다. 밀러와 아오이는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쏟아지는 비에 끊어져 버린 다리였다. 협곡 아래로는 거센 흙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젠장 밀러가 분노에 찬 욕설을 내뱉었다. 아오이의 얼굴도 창백하게 굳었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건너기엔 불가능해 보였다. 그들이 망견자실하고 있을 때 아오이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협곡 반대편. 체크포인트 깃발 옆 서명판에 이미 누군가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이진혁. 그는 어떻게 이 협곡을 건넜단 말인가? 아오이가 주변을 미친 듯이 살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협곡의 더 높은 곳. 양쪽 절벽을 잇는 거대한 나무 덩굴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자연의 다리였다. 이진혁은 저곳을 통해 건너간 것이었다. 그것은 군사 기술이 아닌 순수한 생존 기술과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초인적인 담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이는 전율했다. 이진혁은 그녀의 데이터 범주 안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 그 자체와 같았다. 밀러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근처의 나무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는 10km. 밀러와 아오이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서로를 경쟁하듯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진혁은 이미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둘 사이의 자존심 싸움뿐이었다. 마침내 나무들 사이로 드넓은 백사장이 보였다. 최종 목표 지점이었다. 밀러와 아오이는 거의 동시에 숲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다. 누가 먼저 저 깃발에 닿느냐. 하지만 그들의 처절한 질주는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목표 지점 깃발 옆,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바위에 기대앉아 태연하게 칼을 갈고 있었다. 이진혁이었다. 그의 군복은 거의 젖지 않았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조차 없었다. 그는 마치 몇 시간 전부터 그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어떠한 조롱이나 승리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윌리엄스 대령이 기록판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밀러 대위, 아오이 대위, 수고했다. 기록은 각각 11시간 15분, 21시간 16분, 나쁘지 않군. 그리고 그는 이진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참고로 이진혁 소령의 기록은 15시간 30분이다. 밀러와 아오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6시간. 거의 6시간이나 차이가 났다. 그들이 정글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는 이미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굴욕감과 패배감이 그들의 온몸을 덮쳤다. 그들이 어리석게 조롱했던 남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실력자였다. 이제 그들에게 이진혁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자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낸 존재였다. 그들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오에 가까운 집착이었다. 첫 번째 훈련이 남긴 파장은 컸다. 이진혁 소령의 이름은 더 이상 소문 속의 전설이 아니었다. 그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경외와 의문이 뒤섞인 존재가 되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는 그를 신비주의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분석과 추측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케이트 밀러와 다나카 아오이에게 패배의 굴욕은 밤새도록 타오르는 불길과 같았다. 밀러는 개인 훈련실에서 샌드백이 터져 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했고 아오이는 자신의 숙소에서 밤새도록 이진혁의 모든 데이터를 복귀하며 그의 움직임에 숨겨진 트릭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들은 서로를 피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목표가 새겨져 있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진혁을 꺾는다. 그 공유된 목표는 결국 증오로 가득 찬 두 여자를 한자리로 이끌었다. 2차 훈련 과제 발표 전날 밤, 아오이가 먼저 밀러의 숙소를 찾았다. 문을 열고 나타난 밀러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지? 이대로는 우리 둘 다 저 남자에게 계속 농락당할 겁니다. 아오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밀러 대위의 힘과 저의 지략을 합치면 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밀러는 잠시 그녀를 쏘아보다가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기를 터주었다. 좋아.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으니 계획을 들어보지. 불편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두 여자의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다. 다음 날 모든 참가자들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C4라의 통제센터에 직결했다. 두 번째 훈련 과제는 케르베로스라 불리는 가상지휘 통제 훈련이었다. 3개의 팀으로 나뉘어 48시간 동안 가상전장에서 대등급 병력을 지휘하여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윌리엄스 대령이 팀 배정을 발표했다. 알파팀 지휘관 이진혁 소령, 찰리 팀 지휘관, 영국 SAS 소속 소령,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브라보 팀의 공동 지휘관으로 케이트 밀러 대위와 다나카 아오이 대위가 나란히 호명되었다. 통제 센터 안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훈련 본부 측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구도였다. 가장 강력한 2명을 연합시켜 이진혁이라는 변수를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밀러와 아오이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적이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음흉한 빛이 감돌았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던 바였다. 브라보 팀의 작전 회의실. 밀러와 아오이는 거대한 전술 스크린 앞에서 격렬하게 대립했다. 정면 돌파가 가장 확실해. 우리의 가상 병력은 화력면에서 알파팀을 압도한다. 망설일 필요 없이 중앙을 뚫고 지휘부를 파괴해야 해. 밀러가 스크린을 주먹으로 치며 주장했다. 단순한 생각입니다. 아오이가 냉정하게 반박했다. 이진혁은 그런 전공법을 예상하고 함정을 파둘 겁니다. 우리는 그 남자의 심리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대규모 양동작전으로 그의 시선을 측면에 고정시킨 후 정예의 병력으로 그의 배후를 급습해 보급로를 끊는 겁니다. 팽팽한 논쟁 끝에 그들은 두 사람의 전략을 결합한 계획을 세웠다. 아오이가 정교한 기만술과 침투 계획을 설계하고 밀러가 그 계획을 실행할 압도적인 망치가 되기로 한 것이다. 미군의 화력과 일본의 지략이 결합된 완벽한 작전.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이진혁의 허를 찌르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반면 알파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진혁은 지도 위의 병력 배치나 지형 분석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상대 지휘관의 프로필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다. 우리의 적은 가상 병력이 아니다. 우리의 적은 케이트 밀러와 다나카 아오이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밀러 대위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항상 가장 빠르고 강한 길을 택한다. 아오이 대위는 자신의 지능을 맹신하며 복잡하고 화려한 전략을 선호하지. 그 둘의 조합은 강력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미 균열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균열을 파고들 것이다. 그의 전략은 군사학 교본에는 없는 심리학에 기반한 것이었다. 마침내 48시간의 가상전쟁, 케르베로스가 시작되었다. 전쟁 초반의 흐름은 브라보 팀의 완벽한 페이스였다. 아오이의 계획대로 대규모 병력이 알파팀의 좌측면을 강하게 압박하는 척했고 이진혁의 알파팀은 그 기만술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듯 허둥대며 방어 병력을 좌측으로 이동시켰다. 걸려들었어. 브라보팀 통제실에서 밀러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 순간 밀러가 지휘하는 브라보팀의 주력 부대가 알파팀의 허술해진 중앙 방어선을 맹렬하게 돌파했다. 알파팀의 방어선은 종잇장처럼 찢겨나갔고 브라보팀은 단숨에 첫 번째 주요 거점인 에코밸리를 점령했다. 스크린 위에는 알파팀의 병력들이 혼란에 빠져 무질서하게 후퇴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꼴 좋군. 밀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아오이 역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알파팀의 통제실에서
이진혁은 패배에 직면한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무너지는 전선을 담담하게 바라보며 오히려 자신의 부관에게 지시했다. 계획대로. 후퇴 지점까지 최대한 혼란스러운 척하며 유인한다. 절대 대열을 갖추지 마라. 이진혁의 혼란스러운 후퇴는 계산된 연기였다. 그는 처음부터 에코밸리를 미끼로 던질 생각이었다. 그는 밀러와 아오이의 승부욕과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승리의 도치에 더 깊은 곳으로 달려들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가 파놓은 진짜 함정은 에코밸리 너머 뱀의 협곡이라 불리는 곳에 있었다. 그곳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상 공급망에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버그가 존재하는 지역이었다. 아오이의 사전 분석에서는 너무나 미세한 변수였기에 발견되지 못한 약점이었다. 브라보 팀은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후퇴하는 알파 팀을 섬멸하기 위해 뱀의 협곡으로 전 병력을 밀어 넣었다. 바로 그 순간 이진혁의 함정이 발동했다. 지금이다. 이진혁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전황은 180도 뒤집혔다. 후퇴하는 척하던 알파팀의 주력 부대가 갑자기 협곡의 양측면 고지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브라보팀의 측면을 향해 맹렬한 포격을 퍼부었다. 동시에 후방에 숨겨두었던 소규모 기동부대가 협곡의 입구를 막고 브라보팀의 보급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브라보팀 통제실의 스크린이 순식간에 붉은 경고 메시지로 도배되었다. 사방이 적이다. 보급이 끊겼다. 통신 장애 발생 지휘부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진혁은 전자전 자산까지 동원하여 브라보팀의 지휘체계를 마비시켰다. 정교한 통제를 생명으로 여기는 아오이의 손발이 묶여버렸고 명확한 지시가 없자 밀러는 본능에 따라 무작정 돌파를 명령했다. 그녀의 공격적인 지휘는 오히려 병사들을 더 깊은 혼란과 파멸로 몰아넣었다. 후퇴하라. 밀러. 이건 함정이야. 아오이가 소리쳤지만 통신장애와 밀러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그녀의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다. 스크린 위에서 브라보팀의 병력 아이콘들이 빠르게 사라져갔다. 그들은 완벽한 포위 섬멸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밀러와 아오이가 알파팀과의 싸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 이진혁이 따로 빼돌렸던 소수의 특수부대, 유닛이 비어있는 브라보팀의 후방기지와 찰리팀의 주요 거점들까지 모두 점령해버렸다. 48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시뮬레이션은 싱겁게 종료되었다. 결과는 알파팀의 압도적인 승리, 브라보팀은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가상전쟁에서 완패했다. 브라보팀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밀러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다. 아오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철저히 이용당하고 농락당한 것이었다. 이진혁은 그들의 군사적 전략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격과 심리까지 완벽하게 지배했다. 그는 전장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싸워 이긴 것이다. 두 여자는 패배를 알리는 스크린의 차가운 불빛 아래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의 굴욕감을 넘어선 이진혁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지독한 증오와 광기 어린 집착만이 남게 되었다. 가상전쟁 케르베로스의 종료를 알리는 차가운 전자음이 울려 퍼진 브라보팀의 통제실은 마치 묘지 같았다. 스크린 위에서 깜박이는 미션 페일드 라는 붉은 글자가 두 여자의 얼굴에 패배의 낙인을 찍고 있었다.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을 깬 것은 케이트 밀러의 분노에 찬 숨소리였다. 내 빌어먹을 계획 때문이야. 그녀가 으르렁거리며 다나카 아오이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쓸데없이 복잡하게 꾸기만 하는 내 작전만 아니었다면, 내가 말한 대로 처음부터 정면으로 밀어붙였다면 그놈의 허를 찌를 수 있었어. 아오이는 싸늘하게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목소리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밀러 대위. 실패의 원인은 내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원시인 같은 충동성입니다. 명령을 무시하고 함정 속으로 돌진한 건 당신이야. 당신의 그 통제 불가능한 공격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뭐라고? 밀러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당신은 전술가가 아니라 그냥 날뛰는 야수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머리를 쓸 줄 모른다면 적어도 명령이라도 따랐어야죠.
이게 정말 밀러가 금방이라도 아오이에게 달려들 듯 주먹을 움켜쥐었다. 두 여자 사이에서는 스파크가 튀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서로를 향한 맹렬한 비난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그들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서로에게서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자기 파괴적인 분노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네스트 기지의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다. 이진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얕보지 않았다. 반면 밀러와 아오이는 노골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들은 훈련 중에도 서로에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고 식당에서도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언제나 한 곳, 이진혁을 향해 있었다. 패배감에 짓눌린 그들은 작은 훈련에서부터 교묘하게 규칙을 어기기 시작했다. 사소한 승리라도 쌓아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탄 사격 훈련장에서였다. 참가자들은 500m 거리의 표적을 마치는 정밀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밀러는 자신의 소총의 규정보다 미세하게 배율이 높은 비공식 개조된 조중형을 몰래 부착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차이였지만 그것은 명백한 반칙이었다. 그녀는 그 덕분에 다른 참가자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교관이 그녀의 점수를 칭찬하자 그녀는 마치 큰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은 처절할 정도로 애처로웠다. 며칠 뒤 열린 근접 격투술 훈련에서는 아오이가 선을 넘었다. 그녀는 프랑스 웨인 부대 소속의 건장한 부사관과 대련을 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기술적인 우위를 점했지만 완력에서 밀리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상대의 무릎 관절 뒤쪽, 규정상 공격이 금지된 급소를 미세하게 비트는 반칙을 사용했다. 상대가 고통으로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재빨리 제압 기술을 성공시켰다. 심판은 그녀의 교묘한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상대는 그녀를 향해 경멸이 담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는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런 행동들은 다른 참가자들의 눈에 조금씩 띄기 시작했다. 한때 경외의 대상이었던 두 엘리트 장교는 이제 수군거림과 의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진혁은 그들의 유치한 자존심 싸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지도 그들의 추락을 비웃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케르베로스 훈련이 끝난 직후부터 통제센터의 데이터 서버에 거의 살다시피 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한 전투 기록을 복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뮬레이션 전체의 데이터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 박힌 것은 브라보 팀의 통신망이 마비되었던 그 짧은 순간에 발생했던 아주 미세한 데이터 지연 현상이었다. 0.01초도 되지 않는 시스템 오류라고 치부해버릴 만한 찰나의 순간.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폐쇄망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현상이었다. 기계 속의 유령 같은 불길한 신호였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의 일부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기지 내부 네트워크의 전체 트래픽을 비밀리에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수백만 개의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던 그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다. 케르베로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암호화된 주 통신망에 교묘하게 숨어들어 외부로 전송된 비인가 데이터 패킷의 흔적. 마치 거대한 강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희미했지만 그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극도로 정교하게 위장된 그 데이터의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밀러와 아오이가 작은 승리에 집착하며 자신들의 명예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이진혁이 보이지 않는 적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는 이진혁이라는 개인에 대한 집착으로 한없이 좁아져 있었지만 이진혁의 세계는 훈련의 승패를 넘어선 더 거대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향해 확장되고 있었다. 마침내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데이터 패킷의 발신지를 찾아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신호는 기지 외부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발신지는 바로 네스트 기지 내부, 참가자 및 관리자 숙소구역 중 한 곳이었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나 우연한 해킹이 아니었다.
명백한 내부의 소행이었다. 2. 훈련 기지 안에. 참가자들 혹은 관리자들 중에 외부와 내통하는 첩자가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순간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훈련의 본질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재정의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각국의 자존심을 건 경쟁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 이 훈련 자체가 적에게 노출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일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적이 바로 등 뒤에 있었다. 이진혁은 조용히 서버실을 나왔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제 그는 두 명의 적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더 큰 위협과 홀로 마주해야 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훈련 3주차에 접어들면서 참가자들은 아이스가르드라고 불리는 거대하고 정교한 시가전 훈련 시설로 이동했다. 아이스가르드는 수십 채의 고층 빌딩과 좁은 골목길, 광장과 지하철역까지 실제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곳이었다. 도시 전체에는 수천 개의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고, 전문 대항군이 시민과 테러리스트 역할을 맡아 현실감을 극대화했다. CQB, 즉 근접전투는 특수부대 훈련의 꽃이자 아주 작은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과제였다. 이번 훈련 과제는 인질 구출 작전이었다. 붉은 늑대라는 가상 테러 조직이 도시 중심부의 5층짜리 호텔을 점령하고 다수의 VIP 인질을 억류하고 있다는 설정이었다. 각 팀은 단 한 번의 기회 동안 건물에 침투하여 테러리스트를 모두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해야 했다. 평가 기준은 작전 성공 시간, 테러리스트 제압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질의 안전 및 부수적 피해 최소화였다. 작전 브리핑을 듣는 동안에도 이진혁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최우선 관심사는 눈앞의 모의 훈련이 아닌 기지 내에 숨어있는 첩자였다. 그는 이번 시가전 훈련을 첩자를 낳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었다. 복잡한 건물 구조 속에서 수많은 센서와 통신 장비가 동시에 작동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할 터였다. 만약 첩자가 이 기회를 이용해 정보를 빼돌리려 한다면 분명 평소보다 더 뚜렷한 흔적을 남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알파 팀원들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작전 중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상적인 환경 신호나 전자파 반응에도 주목하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보고하도록. 그의 정신은 훈련과 실제 첩보 활동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작전에 투입된 것은 브라보 팀이었다. 깨어진 동맹에도 불구하고 밀러와 아오이는 같은 팀에 배정되었다. 그들의 작전 계획은 그들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혼란스러운 조합이었다. 밀러는 정문에 폭약을 설치하고 충격 섬광탄을 동원해 순식간에 건물을 장악하는 충격과 공포 작전을 주장했다. 아오이는 마지못해 동의하면서도 각 층별 진입로와 예상 교전 지점을 분 단위로 쪼개는 복잡한 계획을 덧붙였다. 작전이 시작되자 브라보 팀의 공격은 이름 그대로 빠르고 야만적이었다. 호텔 정문이 굉금과 함께 폭파되었고 팀원들은 총을 쏘아대며 건물 내부로 쇄도했다. 그들은 1층 로비를 순식간에 장악하며 다수의 테러리스트를 제압했다.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교관들은 그들의 속도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정교함이 부족했다. 2층으로 진입하던 중 선두에 섰던 대원이 테러리스트가 설치한 부비 트랩을 발견하지 못하고 건드렸다. 사상자 발생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더욱 치명적인 실수는 4층에서 발생했다. 인질들이 갇혀있는 방 앞에서 테러리스트들과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인질이 유탄에 맞아 사망 처리되었다. 결과적으로 브라보 팀은 나머지 인질들을 구출하고 건물 내 테러리스트 대부분을 소탕했지만 팀원과 인질 사상자가 발생하여 작전 평가는 실패로 기록되었다. 작전 후 강평에서 그들은 외과수술 같은 정밀함이 부족했다는 혹평을 들어야 했다. 밀러는 불공평한 시나리오라며 분노를 터뜨렸고 아오이는 자신의 완벽주의에 또다시 흠집이 났다는 사실에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마지막으로 알파팀. 이진혁의 차례였다. 그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속도가 아닌 침묵과 정보를 택했다. 작전 시작 후 30분 동안 그의 팀은 건물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형 드론과 고성능 음향 탐지기를 이용해 건물 외부에서 내부 구조, 적의 위치, 인질들의 상태, 심지어 테러리스트들의 순찰 패턴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의 작전 계획은 거대한 망치로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연기처럼 건물의 모든 틈새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알파팀의 침투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폭약 대신 잠금 해제 장치를 사용했고 환풍구를 통해 이동했으며 모든 총기에는 소음기를 장착했다. 관제실의 모니터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테러리스트 역할의 대항군들이 자신들의 건물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씩 조용히 제압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치명적인 유령들의 사냥처럼 보였다. 백미는 4층 인질이 갇힌 방 앞이었다. 2명의 테러리스트가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브라보 팀이 격렬한 총격전을 벌였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이진혁은 총을 쓰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순식간에 2명의 목을 팔로 감아 동시에 기절시켰다. 5초도 걸리지 않은 일이었다. 마지막 남은 것은 5층 펜트하우스. 테러리스트의 리더가 마지막 인질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인질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 이진혁은 여기서 심리전을 걸었다. 그는 먼저 호텔 전체의 전력을 차단하여 암흑과 혼란을 유발했다. 그리고 변조된 무선 신호를 통해 마치 테러 조직의 부관인 것처럼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리더 지하 주차장에 지원군이 도착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거짓 보고에 속은 리더가 인질에게서 잠시 신경을 끄고 창밖을 확인하려는 찰나. 그 1초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천장에서 알파팀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와 그를 덮쳤다. 인질이 갇혀있던 방에서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다. 알파팀은 브라보팀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팀원 사상자 제로, 테러리스트 전원 제압, 인질 전원 무사 구출, 부수적 피해의 전무라는 완벽한 결과표를 받아들었다. 그야말로 퍼펙트 게임이었다. 관제실의 윌리엄스 대령을 포함한 모든 교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진혁의 조용한 유능함은 이제 밀러의 요란한 공격성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훈련이 끝난 후 이진혁은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는 곧장 통제센터로 달려가 방금 끝난 작전의 데이터 로그를 확인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복잡한 시가전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 속에서 첩자의 불법 소프트웨어는 평소보다 훨씬 더 뚜렷한 흔적, 쟁차즈의 더 큰 용량의 데이터 패킷을 남겼다. 이전보다 훨씬 선명해진 빵 부스러기였다. 그는 이제 첩자의 정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성공적으로 끝난 모의 훈련은 그에게 있어 진짜 임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의 시선은 이미 훈련장 너머 어둠 속에 숨어있는 진짜 적을 향해 있었다. 시가전 훈련이 남긴 완벽한 승리의 여운은 이진혁에게 사치였다. 다른 참가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전술을 복귀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숙소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파편들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암호화된 개인 태블릿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코드 라인들이 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적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기지 네트워크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것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히드라라고 명명된 것으로 보이는 이 스파이웨어는 극도로 정교한 군사급 프로그램이었다. 평소에는 동면 상태로 있다가 고강도 훈련이 시작되어 막대한 데이터가 오고 갈 때만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훈련 중 오고 가는 각국 특수부대의 전술 데이터 이동 경로, 통신 주파수, 교전 수칙, 장비 재원 등을 낚아채어 압축한 뒤 정상적인 기상 데이터 패킷으로 위장하여 외부로 전송하고 있었다. 목표는 훈련 방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군사정보 절도 행위였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적대 세력에게 있어 세계 최정예 부대들의 모든 것을 엿볼 수 있는 황금어장이었던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될 것이고 참가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 책임의 무게가 이진혁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상부에 보고해야만 했다. 하지만 섣부른 보고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첩자에게 도망칠 시간을 줄 수 있었다. 그는 고민 끝에 단 한 사람,
이 훈련의 총책임자인 윌리엄스 대령에게만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이진혁은 윌리엄스 대령의 집무실을 찾았다. 노련한 지휘관인 윌리엄스 대령은 이진혁의 뛰어난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과묵하고 독단적으로 보이는 성향을 마뜩찮게 여기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이 소령! 이진혁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와 히드라의 활동 패턴에 대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보고에는 추측이나 감정이 배제된 오직 팩트만이 담겨 있었다. 보고를 다 들은 윌리엄스 대령의 얼굴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댔다. 이 소령, 지금 자네는 태평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이 기지에 첩자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가? 자네가 제시한 증거는? 솔직히 말해 정황 증거에 불과해. 일련의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지휘해 있는 기지의 보안에 대한 자부심과 약간의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이진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윌리엄스 대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대령님, 오류는 무작위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이 오류들은 정확히 전술 훈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만 발생했고 항상 전술 데이터 서버 주변에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 경험상 적에게 이로운 우연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의 윌리엄스 대령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아직 확실한 물증은 없었지만 눈앞에 이 한국군 장교가 뿜어내는 강한 확신과 사안의 중대함이 그를 압박했다. 만에 하나 이진혁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뒤흔들 재앙이었다. 그는 무시할 수 없었다. 좋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윌리엄스 대령이 입을 열었다. 비공식적으로 자네의 조사를 허가하지. 다른 누구도 개입시켜선 안 되네. 기밀을 유지하며 조용히 움직이게. 하지만 이 소령, 만약 자네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자네가 져야 할 걸세. 내 말 알아들었나?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혁은 조용히 경례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이제 그는 공식적인 허가와 동시에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잃게 될 외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편 이진혁의 이러한 비밀스러운 활동은 케이트 밀러와 다나카 아오이의 눈에 포착되고 있었다.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들에게 이진혁의 행동은 자신들의 실패를 정당화할 완벽한 구실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진혁이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의 승리에는 분명 무언가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이진혁이 윌리엄스 대령과 단독 면담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쉬는 밤 시간에 통신센터나 서버실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심지어 야외 기동 훈련 중. 그가 훈련 목표 지점이 아닌 엉뚱한 방향의 통신 중계기나 전원 공급 장치를 유심히 살피는 모습도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의심은 서서히 확신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밀러가 경멸적인 목소리로 아오이에게 속삭였다. 어젯밤에도 그 자식이 서버실에서 기어 나오는 걸 봤어. 분명 시스템을 해킹해서 훈련 정보를 빼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령에게 접근해서 자기 흔적을 지우려는 수작이겠지. 아오이가 차갑게 대꾸했다. 단순히 훈련 정보를 빼내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는 아마 이 훈련 네트워크 전체를 조종할 수 있는 백도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상전쟁 때 우리의 전략을 손바닥 보듯 읽었던 것도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는 군인이 아니라 해커입니다. 한때 서로를 비난하던 두 사람은 이제 이진혁은 사기꾼이라는 공동의 결론 아래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폭로하는 것. 그것은 이제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지독한 열등감의 발로일 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비밀리에 만났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적의가 아닌 공동의 적을 향한 위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다음 훈련 때 그 현장을 덮쳐야 해. 밀러가 말했다. 그가 시스템에 접속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모두에게 까발리는 거야. 아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덫을 놓아야 합니다. 그가 가장 방심할 만한 순간을 노려서 완벽한 증거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목표를 향해 칼을 갈고 있었다. 이진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진짜 첩자를 사냥하는 동안 그들은 이진혁이야말로 배신자라고 믿으며 그를 사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배신자의 속삭임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품게 되었다. 첩자에 의한 진짜 배신, 그리고 두 경쟁자의 눈에 비친 이진혁의 거짓된 배신. 그들의 잘못된 확신은 이제 곧 닥쳐올 더 큰 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마지막 단계는 개인의 역량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야간 침투 및 정찰 훈련이었다. 훈련의 무대는 섬의 남쪽, 울창한 원시림과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진 적성 지역이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단독으로 해안선을 통해 침투하여 24시간 내에 적진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고가치 표적 HVT의 정보를 빼내온 뒤 발각되지 않고 복귀해야 했다. 곳곳에는 전문 대항군 OPFOR, 이 촘촘한 경계망을 펴고 있었으며 한 번이라도 발각되어 포로가 되면 즉시 훈련에서 탈락 처리되었다. 이것은 은밀함과 인내심, 그리고 고도의 전술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그림자 이진혁의 주특기와도 같은 과제였다. 그리고 이것은 케이트 밀러와 다나카 아오이에게 더없이 완벽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진혁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명성을 땅에 떨어뜨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다. 훈련 전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비밀리에 만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진혁을 향한 증오와 함께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분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변칙적인 경로를 택할 겁니다. 아오이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그녀는 지난 훈련들에서 보여준 이진혁의 모든 움직임을 데이터화하여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침투로는 북쪽의 절벽 해안이나 서쪽의 늪지대입니다. 일반적인 군인이라면 피하겠지만 그는 그런 험지를 선호하니까요. 밀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는 이제 자신의 실력에 대한 오만함에 빠져 있을 거야. 오히려 가장 허술해 보이는 곳, OPFOR에 순찰이 가장 잦아 대담함을 증명할 수 있는 중앙의 악어 계곡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은 논쟁 끝에 결론을 내렸다. 아오이가 분석한 여러 예상 경로에 모두 함정을 파도해 밀러의 직감을 믿고 악어 계곡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들의 계획은 이진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인 척 OPFOR 지휘부에 실력 있는 침투 요원이 악어 계곡을 통해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흘릴 생각이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지 내에서 몰래 빼돌린 단방향 무정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보타주가 아닌 부정행위자를 응징하는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진혁을 주시하는 동안 이진혁 역시 그들을 느끼고 있었다. 첩자의 존재를 인지한 이후 그의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져 기지 내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두 여자의 집요한 시선을 알고 있었다. 무기고에서 장비를 챙길 때, 평소와 다르게 놓여있던 탄창의 위치, 식당에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느껴지던 희미한 전자파 신호.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그것이 첩자에 의한 것이든 혹은 저 두 사람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다는 가정해 움직였다. 이진혁은 그들의 덫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훈련 준비 시간. 그는 의도적으로 지도 테이블에 오랜 시간 머물렀다. 그는 다른 경로들은 대충 훑어본 뒤 유독 악어 계곡 루트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그곳을 자신의 침투로로 낙점한 것처럼. 이것은 아오이의 분석적인 두뇌를 향해 던지는 미끼였다. 그리고 그의 진짜 목표는 지도 위에 표시된 HVT가 아니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지난번 데이터 추적의 종착지였던 곳. 공교롭게도 이번 훈련의 적성 지역,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통신 중계소였다. 첩자가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이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바로 그 장소. 훈련은 그곳까지 접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섬을 삼키자 마침내 마지막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진혁은 계획대로 악어 계곡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심지어 추격자가 발견하기 쉽도록 진흙 위에 선명한 군화 자국을 몇 개 남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멀리 떨어진 능선 위, 야간 투시경으로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밀러와 아오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예상대로야, 아오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오만함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밀러는 즉시 숨겨둔 무정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음성을 변조하여 OPF5R 지휘 채널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경고, 최우선 제거 대상, 코드네임 에코와니 악어 계곡으로 침투 중, 반복한다. 에코와니 악어 계곡으로 이동 중, 그들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 이제 OPF4R의 모든 정찰조와 매복조가 악어 계곡으로 몰려들 것이었다. 이진혁의 탈락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빽빽한 정글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몸을 숨긴 이진혁은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 있었다. 그는 왔던 길을 소리 없이 되짚어 올라가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고 흐르는 계곡물에 몸을 담가 채취를 없앤 뒤 물속을 통해 하류로 이동했다. 그리고 물에서 빠져나온 그는 악어 계곡과는 정반대 방향, 낡은 통신 중계소가 있는 험준한 산맥을 향해 유령처럼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의 일부, 바람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각, 세 개의 서로 다른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 통제센터의 전술 상황실, 밀러와 아오이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전술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수많은 OPF4R 아이콘들이 악어 계곡을 중심으로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침투 요원 체포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떠오르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악어 계곡. OPF4R 대원들은 조심스럽게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다. 짙은 안개와 정적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너무나도 조용했다. 수색조는 이진혁이 남긴 선명한 발자국을 발견했지만 그 발자국은 계곡의 초입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 이진혁은 차가운 바위 능선에 몸을 붙인 채 쌍안경으로 목표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훈련 목표인 가짜 HVT가 아니었다.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통신 중계소였다. 자신을 잡기 위해 펼쳐진 거대한 덫은 그의 진짜 임무를 위한 완벽한 연막이 되어 주었다. 그는 이제 게임의 룰을 벗어나 현실의 적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었다. 통신 중계소 주변의 공기는 눅눅하고 서늘했다. 지도상으로는 자동화된 무인 시설이어야 할 이곳에 이진혁은 생명의 흔적을 발견했다. 철조망 근처에 희미하게 남은 타이어 자국, 그리고 굳게 닫힌 강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주 옅은 빛. 그의 직감은 확신이 되었다. 그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녹여 중계소의 철조망을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부드럽게 넘어섰다. 그 시각, 중계소 내부에서는 긴장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네스트, 기지의 민간인 통신기술자, 헨슨이었다. 그는 평범한 얼굴 뒤에 탐욕을 숨기고 조국을 배신한 첩자였다. 그는 지금 자신의 고객들, 즉 훔친 정보를 사들일 용병단의 리더와 마주하고 있었다. 잠수정을 통해 비밀리의 섬에 상륙한 그들은 프로젝트 키메라의 모든 전술 데이터가 담긴 마지막 꾸러미를 건네받기 위해 와 있었다. 이게 마지막 파일이요. 헨슨이 떨리는 손으로 하드 드라이브를 건넸다. 용병단 리더, 사이클롭스라 불리는 애꾸눈의 사나이가 그것을 받아들고 자신의 단말기에 연결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통신 감청 장비에 잡힌 신호를 보고했다. 대장, 섬 내부 교신량이 급증했다. 대항군 병력 다수가 우리 위치에서 북쪽으로 3km 지점, 악어 계곡 근처에 집결 중이다. 사이클롭스의 하나 남은 눈이 번뜩였다. 설마 미군이 자신들의 침투를 눈치챈 것인가? 이것이 함정인가? 그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헨슨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탈출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협, 즉 악어 계곡으로 향하는 대항군 병력을 먼저 제거해야 했다. 거래는 끝났다. 사이클롭스가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했다. 처리해! 부하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들자 헨슨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한편 통제센터의 밀러와 아오이는 초조하게 전술 지도만 바라보고 있었다. OPF4R 병력은 악어 계곡을 이잡듯 뒤졌지만
이진혁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OPOR 지휘관의 허위 보고로 추정됨. 수색 종료 후 부대 복귀하겠음. 이라는 무선이 들려오자 밀러는 욕설을 내뱉었다. 그들의 완벽한 함정은 빈 그물만 건져 올린 셈이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다. 악어 계곡에서 철수하던 OPFOR 분대를 향해 어둠 속에서 불꽃이 터져가 나왔다. 타타타탕. 그것은 훈련용 공포탄의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다. 살과 뼈를 꿰뚫는 실탄의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용병단은 최신의 소음기와 야간 조중형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공포탄이 장전된 훈련용 소총만 들고 있던 OPFOR 대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크악 실탄이다. 실제 상황이다. OPFOR의 무선 채널을 통해 처절한 비명과 실제 총성이 통제센터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몇 초 후 교신은 완전히 끊겼다. 통제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윌리엄스 대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코드 레드, 이건 훈련이 아니다. 기지 전체를 폐쇄하고 QRF 신속 대응군을 즉시 출동시켜라. 밀러와 아오이는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이진혁을 잡기 위해 던졌던 그들의 작은 미끼가 애꿎은 OPFOR 분대원들을 진짜 적들이 기다리는 도살장으로 밀어 넣은 것이었다. 자신들의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 끔찍한 비극을 낳은 것이다. 죄책감과 공포가 해일처럼 그들을 덮쳤다. 통신 중계소 외벽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이진혁의 귀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이 박혔다. 훈련용 총성과 실탄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그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첩자와 접선한 적들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주변의 병력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병력은 하필이면 밀러와 아오이가 다른 목적으로 유인한 오포아를 분대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QRF는 너무 멀었다. 지금 당장 저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섬에서 자신뿐이었다. 그의 임무는 이제 증거 수집을 위한 정찰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동료를 구하기 위한 실전이었다. 이진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등 뒤에 맨 정찰용 장비를 벗어 던졌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뿐이었다. 그는 비상시를 대비해 항상 실탄을 장전해두는 권총을 확인하고 대검을 고쳐 맸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의 고요하고 차분한 분석가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눈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서늘하고 잔혹한 빛이 그의 눈동자에 깃들었다. 그는 더 이상 프로젝트 키메라의 참가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 그림자였다. 이진혁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목표는 총성이 울려 퍼지는 곳, 악어 계곡이었다. 자신을 잡으려던 자들이 만든 폭풍의 한가운데로 그는 기꺼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진짜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다. 통제센터 안. 윌리엄스 대령의 고함과 무정의에서 터져나오는 잡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실제 총성이 뒤섞여 지옥 같은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케이트 밀러와 다나카 아오이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들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피. 그 무게가 심장을 으스러뜨리는 것 같았다. 이건 우리 잘못이야. 밀러가 핏기 없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무모한 결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기고를 향해 달려갔다. 여기 앉아서 구경만 할 순 없어. 멈춰라. 밀러 대위 명령 불복 중이다. 윌리엄스 대령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아오이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이성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옳다고 말했지만 불타는 죄책감이 그녀의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냉철한 판단을 버리고 밀러의 뒤를 따라 실탄과 전투 장비를 챙겨들었다. 어쩌면 이것은 죽음으로라도 갚아야 할 죗값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두 사람은 지휘관의 명령을 어기고 지프에 올라타 총성이 울리는 악어 계곡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그들이 어리석은 영웅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진혁은 이미 전투의 한복판에 도착해 있었다. 악어 계곡은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로 가득했다.
쓰러진 OPF4 대원들의 신음소리 사이로 용병들이 생존자를 확인 사살하는 냉혹한 움직임이 보였다. 이진혁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사냥을 시작했다. 그는 정글의 어둠과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용병단의 외곽 경계병이 동료와 무전을 주고받는 사이 그의 등 뒤에서 어둠이 형태를 갖추었다. 컥! 짧은 소리와 함께 경계병은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진혁은 그의 소총과 야간 투시경을 챙겼다. 2명으로 이루어진 다음 목표물. 이진혁은 작은 돌멩이를 그들의 반대편으로 던져 소리를 냈다. 그들이 잠시 그쪽으로 신경이 쏠린 틈을 타 그는 나무 뒤에서 나타나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2번의 점사를 했다. 픽! 픽! 용병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용병단의 무전 채널에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다. 알파 실종 응답하라. 브라보 팀도 응답이 없다. 적의 기습이다 보이지 않아.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이 아닌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사냥당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정글의 정적을 깨고 지프의 엔진 소리가 굉금을 내며 가까워졌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전장을 환하게 비추었다. 밀러와 아오이가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지프에서 뛰어내리며 살아남은 용병들을 향해 맹렬하게 총을 쏘아댔다. 전술적으로는 최악의 행동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거대한 표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저기다 용병단 리더 사이클롭스가 소리쳤다. 남아있던 용병들의 총구가 일제히 지프를 향해 불을 뿜었다. 타이어가 터지고 엔진에서 불꽃이 튀며 지프는 순식간에 움직이는 관짝으로 변했다. 밀러와 아오이는 간신히 차체 뒤에 몸을 숨겼지만 쏟아지는 총알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의 무모한 속죄는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이진혁은 혀를 찼다. 은밀한 암살은 이제 불가능했다. 그는 저 2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노출시켜야만 했다. 그는 노획한 용병의 섬광탄 2개를 동시에 터뜨려 적들의 시야를 멀게 한 뒤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전장을 가로지르는 검은 폭풍과 같았다. 그는 용병들의 총알을 피하며 엄폐물을 옮겨 다닐 때마다 한 명씩 적을 쓰러뜨렸다. 그의 권총 사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의 급소에 박혔다. 그는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계산해의 목표를 제거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적은 리더인 사이클롭스와 그의 부관뿐이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후퇴하며 엄폐물로 삼은 밀러와 아오이의 지프를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이진혁은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기 위해 일부러 개활지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이클롭스의 총구가 그를 향했다. 이진혁은 몸을 날리는 동시에 총을 발사했다. 총알이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가며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의 총알은 정확히 사이클롭스의 손을 꿰뚫었다. 크악 사이클롭스가 총을 놓쳤다. 그 틈을 타 이진혁은 번개처럼 거리를 좁혀 그의 부관마저 단숨에 제압했다. 전투는 끝났다. 짙은 화약 연기 속 계곡에는 침묵이 흘렀다. 이진혁은 고통을 참으며 팔의 상처를 움켜쥔 채 쓰러진 사이클롭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박살난 지프 뒤에 숨어있는 밀러와 아오이를 바라보았다. 2 여자는 경외와 공포, 그리고 지독한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조롱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남자가 방금 자신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때 하늘을 찢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신속대응군 QRF-이 도착했다. 완전 무장한 대원들이 쏟아져 나와 현장을 장악했다. 윌리엄스 대령이 헬기에서 내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았다. 쓰러진 용병들의 시체, 부상당한 OPFR 대원들, 그리고 그 중심의 선차에 피를 흘리고 있는 이진혁. 바로 그 순간 그의 무정의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대령님, 통신중계소에서 배신자 헨슨을 확보했습니다. 용병들에게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윌리엄스 대령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첩자의 존재, 정보 유출, 그리고 이 모든 비극에 반가쇠를 당긴 2명의 어리석은 장교. 그의 시선이 이진혁에게서 밀러와 아오이에게로 옮겨갔다. 그의 눈에는 실망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진혁의 전설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두 경쟁자의 오만함이 빚어낸 끔찍한 결과까지도. 충격적인 결말은 이진혁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여자의 완전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계곡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신속대응군이 현장을 수습하고 의무병들이 부상당한 OPFR 대원들과 이진혁의 팔을 치료했다. 이진혁은 고통 속에서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의 눈은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죽음의 현장을 목도한 자의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케이트 밀러와 다나카 아오이는 모든 무장을 해제당한 채 헌병들의 감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잿빛 절망과 깊은 수치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프로젝트 키메라는 전면 중단되었다. 태평양 사령부 최고위급 장성들이 직접 파견되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생포된 용병단 리더 사이클롭스와 배신자 헨스는 신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난 몇 년간 네스트 기지에서 자행된 군사기밀 유출의 전모와 이번 거래의 배후에 있는 거대 군수기업의 이름까지. 사건은 일개 훈련기지의 보안 실패를 넘어선 거대한 국제적 스캔들이었지만 모든 정보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철저히 은폐되었다. 밀러와 아오이에 대한 군사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진혁을 향한 모욕과 질투,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정보 유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끔찍한 비극까지. 그들의 입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오만함이라는 껍질이 벗겨진 자리에는 추악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다. 판결은 가혹했다. 두 사람은 각각 미군과 자위대에서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력과 훈장은 박탈되었다. 한때 각국을 대표하던 두 명의 엘리트 장교는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군복을 벗어야 했다. 그들이 조용히 기지를 떠나던 날, 이송 차량에 오르기 직전 그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이진혁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차마 그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의 침묵 끝에 밀러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아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 허리를 숙여 패배와 사죄의 뜻을 표할 뿐이었다. 이진혁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동정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다. 이진혁은 태평양 통합특수전사령부 사령관과 단독으로 면담했다. 별 4세의 노장군은 그의 앞에서 훈장이나 표창장을 꺼내 들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공개적으로 영웅을 만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이진혁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이소령, 자네는 끔찍한 정보 유출 사태를 막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네. 미국은 자네에게 큰 빚을 졌어.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네. 어떠한 화려한 훈장보다도 세계 최강 군대의 심장부에서 나온 이 조용한 인정이야말로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예였다. 윌리엄스 대령 역시 그에게 다가와 깊은 존경심을 담아 악수를 청했다. 자네를 오해해서 미안했네. 자네는 진정한 군인이야. 모든 것이 끝나고 이진혁은 자신의 조촐한 짐을 꾸렸다. 네스트 기지는 이제 철수하는 참가자들로 어수선했다. 그는 해안가에 서서 폭풍이 휩쓸고 간 뒤 고요해진 태평양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에서 새벽의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밀러와 아오이를 떠올렸다. 그들을 이긴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오만함과 질투라는 내면의 적에게 패배한 것이었다. 그는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때 그의 보안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한국에 있는 그의 직속상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임무 완료, 복귀하라. 짧고 간결한 명령,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진혁은 조용히 몸을 돌려 수송기가 기다리는 활주로로 향했다. 그는 이곳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군인들 중 눈에 띄지 않는 한 명의 조용한 군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 평범해 보이는 남자 안에 얼마나 무섭고 거대한 그림자가 잠들어 있는지를. 그의 전설은 이제 소문이 아닌 현실이 되어 네스트, 기지에 새겨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그림자로서 자신의 자리로, 조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또 다른 어둠이 조국을 위협할 때 말없이 그 어둠을 베어버리기 위해